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부의 공식을 뒤집은 자수성가 억만장자들의 20가지 전략을 다룬 책이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브라이언 트레이시 성공법칙 쓰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100만 불짜리 습관.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대하면서 본 책입니다. 21세기 나폴레온 힐이라고 불리는 이 시대 최고의 비즈니스 그룹 라파엘 벨지아그가 쓴 책입니다. 직접 인터뷰한 자수성가 억만장자 21명의 이야기를 정리했대요. 미국, 유럽, 한국, 태국, 중국까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이 슈퍼리치를 만났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우리가 무한계 인간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나볼 수 있었어요. 함께 1조 이상의 자산을 번 부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이 책은요, 기업인 자수성가한 억만장자를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비결과 동기, 사고방식 등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물어봤대요. 저도 제가 아시는 성공하신 분들을 만나면 항상 어떻게 성공했고 어떤 동기가 있었고 비결 사고방식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얘기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억만장자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 돈으로 1조 원 이상 10억 달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재벌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동네 축구 클럽의 아마추어보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리오넬 메시에게 더 많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적당하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최고의 고수들로부터 마인드를 얻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억만장자가 되려면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겠지, 1조 정도 그렇게 자산이 많으려면 금수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고정관념 역시 잘못되었다고 해요. 상당수가 험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전 세계 억만장자의 70% 이상이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 저는 억만장자는 아니지만 수십억에서 100억 정도 가지신 분들 만나보면 정말 70% 이상이 가난했고 정말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금수저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생각은 조금 바꿔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용기를 얻으시면 좋겠어요. 차오더왕이라는 중국인은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푸야오 그룹을 설립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학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졸업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당연히 안 갔겠죠. 후진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개발에 힘썼대요. 첨가물 상인, 담배, 버섯 재배, 건설 노동자, 엔진 수리공, 요리사, 세일즈맨, 구매업자, 공장 감독관 등등 수많은 직업과 직책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는 게 나는 전문성이 없어요 라고 꼭 나쁘게 볼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기업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네카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살아갈 날이 짧은 게 아니라 낭비하는 날이 너무 많은 것이다. 우리가 살아보면 지금까지 오래 살았지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잘 써도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크게 성공한 40이 돼서 억만장자, 소프트웨어, 우주사업가가 된 나빈 자인은 이렇게 말했대요. 20대 초반에 회사를 차렸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첫 번째 회사와 두 번째 회사는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세 번째 회사는 꼭 성공했을 겁니다. 그래도 30대 초반이겠죠 라고 얘기했어요. 40대에서 성공했는데 20년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0살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남편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었어요. 자기야, 우리 20살로 돌아간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남편이랑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을 것. 왜? 책에 너무나 많은 이 인생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집을 빨리 사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라도 그걸 하면 늦지 않겠죠. 전 그래서 20살 때 하고 싶었던 그것을 지금 합니다. 오늘도 하고 어제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할 예정입니다. 후회하지 않고 예전에 못했던 것을 지금 하는 거죠. 그럼 미래에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브라질 500대 기업 목록에 포함된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워런 버핏이라고 부르는 리리오 파리소토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늘 크고 비싼 것이 작고 값싼 걸 만드는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 진출했습니다. 즉, 1달러짜리 손세정제를 만드는 것보다 10,000,000달러짜리 건물을 짓는 걸 더 선호했다는 이야기죠. 세제 같은 걸 만들면 마진이 거의 안 남거나 최소화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오가는 액수가 크니까 결과적으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돈도 많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저도 사람들은 건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LH에서요, 이제 LH에 저희 회사를 제가 등록을 해놨더니 디벨로퍼 모임에 초대를 한 적이 있어요. 뭔지 이제 저희 회사를 초대해서 제가 가봤더니 미분양된 아파트 부지를 설명하면서 이 아파트 부지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지으면은 뭐 대출을 얼마 해주고 얼마의 자본금으로 뭐 몇백 세대를 얼마에 분양하면 수익이 얼마 남는다. 그래서 진짜 그 동배치도까지 다 만들어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 건설사 대상으로 모아놓고 강연을 한 걸 제가 가본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저는 돈도 없었고 건물을 지을 그런 재력도 없었지만 궁금했어요. 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건설 사장님의 세계는 무엇일까 가서 엿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놀랬던 게 그 한 필지 아파트 한 단지 짓는데 300억 정도 있으면은 나머지 자본을 빌려가지고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LH에서 이런 것도 막 하라고 권유하는구나를 알았습니다. 억만장자들은요, 왜? 라고 묻지 않는데요. 해볼까? 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왜 해야 돼? 뭐 왜 하면 안 돼? 뭐 이게 왜 좋아? 이게 아니라 해볼까? 라고 한대요. 무조건 도전을 한다는 얘기죠. 억만장자들은요, 부정적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들은 힘든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는 법은 없다고 믿는데요. 물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생겨요. 하지만 여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뭐만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 눈에는 성공한 사람이 보이고 부자의 눈에는 부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공한 사람과 부자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나를 성공한 사람으로 바라보고요. 그들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바라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긍정적인 기운과 그런 에너지를 얻습니다. 저도 그래서 계속 그런 분들 만나고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당신을 얕보려고 해도 절대 낙담하지 마라.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남들의 조롱을 받는 법이다. 별표하겠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면 남들의 조롱을 받는 법이다.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전 2010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건 돈이 안 돼. 앞으로 아파트는 끝났어.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이 했습니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돈 안 쓰고 그지같이 살면서 종잣돈 모아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그지같이 살면서 그런 그지 같은 거 투자해서 무슨 돈을 벌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 네 책을 누가 보겠어? 라고 했어요. 제가 강의한다고 했을 때 야, 너 같은 사람 강의를 누가 듣겠니? 네가 뭐 전문가야 뭐야? 라고 했어요. 남들이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저를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저를 믿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왜? 나의 이야기에는 진정성이 있고 나의 이야기는 이론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가슴 뛰는 목표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비전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비전을 세울 때 중요한 원칙은 오래 갈 수 있는 목표를 확립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이래요. 우리가 꾸준히 해야 뭐든지 좋잖아요. 잠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려면, 오래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거나 너무 힘이 드는 것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수학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해야만 했고요. 영어도 한 10년은 한 것 같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근데 수학을 10년을 했는데도 도대체 이게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국어도 10년 이상 공부했는데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 생기고 하고 싶은 사업, 하고 싶은 투자가 생기니까 너무나 잘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도 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보세요. 최소한의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저한테 학교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비전이 없었어요. 자, 성공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끌어내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좋은 인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 혼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죠. 비범한 기업가적 재능을 갖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직원을 채용하려면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의 일부가 됐다는 느낌을 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직원에게 주면 우와, 이런 회사에 내가 일하고 있어. 미래의 구글과 같은 회사가 되겠네. 미래의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되겠네 라고 해서 기쁘게 일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인터뷰한 많은 억만장자들은요, 첫 번째 비전이 가난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소설가, 투자자, 사업가, 다 동기가 돈인 경우 매우 많았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여러분, 아파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과 살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가난은요, 생존에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단계적으로 비전으로 발전시켰대요. 처음부터 위대한 기업가가 되겠다. 처음부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이 가난만 좀 벗어나겠다. 가난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이것저것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저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졌을 때요, 가난하지 않고 부자인 게 꼭 좋지만 않죠.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 중에 부모님의 카드를 팍팍 긁고 다니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만약 재벌 2세였으면 아빠 카드 주세요. 아빠 나 백화점 갈게요. 막 이렇게 하고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가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가난이 제 안에 정말 많은 재능이 있음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 요리를 안 합니다. 저는 제가 요리를 다 했더니 요리를 너무 잘하게 됐어요. 당신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미래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하나를 정해놨는가? 그걸 어디엔가? 적어놨는가? 그 미션은 얼마나 매력적인가? 그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가? 그걸로 최고의 인재를 끌어모으고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요걸 한번 우리의 목표를 적어봅시다.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 매력적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할 때는요, 완벽해지는 것보다 빠른 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행동이 굼떠집니다. 행동을 아예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완벽하면 해야지 라고 합니다. 완벽해지지가 않습니다. 날씬해지면 연애하고 데이트해야지 날씬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지같이 시작하라라는 얘기가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준비 그만하고 준비하지 말고 시작을 일단 해야지 점점 잘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여러분 하게 돼야지 점점 잘하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달리기를 잘하게 되면 달리기를 할 거야 이러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요가를 잘하게 되면 요가를 할 거야. 수영을 잘하게 되면 수영을 할 거야. 투자를 잘하게 되면 투자를 할 거야. 똑같은 말입니다. 메이크업을 잘하게 되면 메이크업을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메이크업 못해도 투자 못해도 수영 못해도 우선 시작하셔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이를 가지기에 완벽한 순간 따위는 없다 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적당한 때를 기다리지 마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제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하다가 잘 못되면 다시 하지 뭐. 하다가 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 보지 뭐. 해서 리스크를 좀 감수를 하고 모든 것을 시작했습니다. 리스크를 작게 가져가면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손해보지 않는 것들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인터뷰한 많은 억만장자들은요. 일단 행동하고 생각은 나중에 하라 라고 했어요. 이게 거의 좌우명 같았대요. 행동. 제가 만난 많은 부자들, 성공하신 사람들은 행동이 정말 빨라요. 너무 빨라요. 여러분 지금 당장입니다. 내일도 없어요. 왜? 내일은 내일의 일이 있기 때문이죠. 행동하고 실수한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그지같이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지같이 하고 업그레이드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실력이 쌓여서 대충 해도 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엄마가 요리 대충 해도 맛있게 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결혼했을 때 우리 엄마가 밥을 잘 못했대요. 라면도 잘 못 끓였어요. 라면이 다 퍼지게 끓였어요. 계란말이 우리 엄마가 못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계란을 앞뒤로 붙여가지고 말으니까 하나도 안 말렸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요즘 요리를 너무 잘합니다. 환갑이 넘어서. 아무렇게나 해도 잘해요. 간을 안 봐도 맛있어요. 우리도 계속하면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오늘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일은 전부 잘 될 겁니다. 좋은 결말이 나겠죠. 그렇게 일을 하다가 괜찮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계속 나아가면서 수정하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괜찮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수정하면 된다. 저는요, 뭔가 이렇게 일을 막 버리고 이것저것 하다가 잘못되거나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왔어요. 막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이 왔을 때 깨달음이 딱 왔습니다. 아, 그 분야의 전문가를 돈을 주고 고용하지 뭐. 세금 관련 문제가 있다. 세무사 돈 주고 쓰지 뭐. 법률 관련 뭐 소송이라든가 법률 관련 일이 있다. 변호사 갖다 쓰지 뭐. 그런 식으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돈 갖다가 그냥 써버리지 뭐.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나 혼자 뭔가 돈을 안 들이고 다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나아가면서 수정하는 것이 억만장자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시작할 때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난받거나 혹은 내가 뭐 영업을 할 때 이것 좀 저희 회사 제품 한번 써보세요 라고 했을 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당신을 좋아하길 바란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되지 말고 아무것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일을 하면 미워하는 사람이 꼭 생겨요. 결국 남들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죠. 어떤 일에 기꺼이 도전해서 돈을 잃거나 창피를 당하거나 체면을 잃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음날 다시 일하러 나갈 수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오늘 내가 창피를 당하고 체면을 아주 구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오늘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 나는 내가 할 일을 또 꿋꿋이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절약 저축하다가도 갑자기 어떤 날에 지출이 훅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달에 쫄딱 망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 달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요. 자, 부자들은요, 리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대요. 절대 파산하지 말아라. 망하는 건 안 돼요. 막 올인해가지고 나는 뭐 망해도 괜찮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새롭게 나오는 어떤 벤처 기업들 보면요. 전부 다 투자를 받습니다. 투자자가 있어요. 알리바바 마윈 있죠. 알리바바 그 회사도요.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했고요. 가만히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그 회사 오너가 혼자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우리 집안이 망해도 괜찮아라는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요즘은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서 그렇게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과도한 확장을 하지 말아라.
잃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위험을 감수하자라고 합니다. 억만장자가 되려면 빚을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스노우폭스 김승호 회장님이 빚 없이 사옥을 매입하고 빚 없이 사업을 하기로 아주 유명하죠.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렇게 만에 하나 안 좋은 어떤 바람이 불 수 있으니까. 그쵸? 우리가 IMF라든가 금융위기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0만 원 잃어도 괜찮다. 혹은 1억 잃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 그렇게 없어져도 되는 돈의 규모를 잘 보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됩니다. 이 리스크란 사람마다 다르고 기업마다 다르고 마인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나 투자가 개개인별로 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 제가 재밌게 읽었고요. 억만장자 시크릿을 절반 정도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1조 부자가 됐다. 1조 부자들의 성공 비결 이 책을 통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